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어쩌면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철옹성이라고 믿었던 그 본토 깊숙한 곳의 심장부가 아주 정밀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받았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군사시설 하나가 파괴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전쟁의 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오늘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관련 소식들을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 연휴 기간에 그것도 러시아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을 법한 곳이 공격당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충격을 넘어서는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수수께끼는 바로 이것이겠네요. 도대체 절대 뚫릴 수 없는 요새가 어떻게, 왜 파괴될 수 있었는가?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26년 1월 2일 새벽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있는 티오레츠크라는 곳에 거대한 탄약고를 공격했습니다. 아, 티오레츠크요? 네, 이곳은 그냥 평범한 창고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 전체에 포탄이랑 미사일을 공급하는 말 그대로 러시아군의 동맥 같은 곳이었죠. 전쟁에서 보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지금처럼 포탄을 정말 물 쓰듯 쏟아붓는 이런 소모전에서는 이런 대규모 탄약고 하나가 전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료를 보고 저도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곳에 보관되어 있던 탄약의 양이 무려 2,000톤에 달했다고 해요. 2,000톤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 무려 3개월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맹렬하게 포격을 퍼부을 수 있는 양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야, 3개월 치라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한 전선의 공격 능력을 3개월간 그냥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격이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런 핵심 시설이면 러시아도 당연히 방어에 엄청난 공을 들였을 텐데요. 그야말로 최우선 방어 목표였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죠. 이미 2024년이랑 2025년에 여러 탄약고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파괴되는 아주 뼈아픈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 티오레츠크 탄약고만큼은 아예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면 정말 러시아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나와요. 어떤 식으로 방어벽을 쳤나요? 흔히 말하는 그 다층 방어 같은 개념이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깊이 있는 방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최신 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판찌르 S1을 여러 겹으로 아주 촘촘하게 배치했어요. 이게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요격하는 방패죠. 네. 그리고 요즘 전쟁의 주역인 드론 공격을 막으려고 강력한 전파 방해 장비를 설치해서 드론을 아예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도 갖췄고요. 아, 물리적인 요격 시스템에 전자전 시스템까지 더한 거군요.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경비병력도 평소보다 3배로 늘려서 지상 침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고 가장 중요한 탄약 저장고, 그러니까 벙커 자체를 3m 두께의 특수 강화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 네, 웬만한 폭탄으로는 정말 흠집도 내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방어 태세였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대공 미사일, 전파 방해, 강화 벙커에 증강된 병력까지. 이 정도면 이건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러시아의 방어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킨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런 철통 같은 방어를 뚫었다는 건 우크라이나가 이 방어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해 들어왔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아, 스톰 섀도우군요. 네, 이 미사일이 바로 러시아의 그 완벽해 보이던 방어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열쇠 역할을 한 거죠. 이 미사일은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걸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요. 판치르 S-월 같은 대공 시스템은 이런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아주 특화된 무기체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무기들 간에 아주 흥미로운 상성이 드러납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판치르 시스템은 굉장히 뛰어난 대공 무기예요. 하지만 모든 무기에는 약점이 있죠.
그렇죠. 판칠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지면에 아주 낮게 붙어서 날아오는 소위 초저공 비행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레이더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지형을 따라서 레이더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비행하는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야, 이건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방패가 막지 못하는 정확한 지점을 창에 알고 찌른 격이네요. 완벽한 카운터펀치였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공격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크라이나 전투기 한 대가 자국 영공의 안전한 후방에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 5발을 발사했습니다. 5발이요? 네.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 국경을 넘자마자 고도를 확 낮춰서 말 그대로 땅에 붙어서 날아갔어요. 러시아 방공망이 뒤늦게 미사일을 탐지하고 판치르 시스템으로 필사적으로 대응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5발 중에 고작 1발을 격추하는 데 그쳤어요. 5발 중 1발 유격이면 방공망이 사실상 뚫렸다고 봐야죠. 나머지 4발이 그대로 목표까지 날아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미사일이 벙커 근처까지 갔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그 3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어떻게 뚫었을까요? 그게 바로 스톰 섀도우의 또 다른 별명이 벙커버스터인 이유입니다. 이 미사일은 탄두가 2단계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첫 번째 탄두가 폭발하면서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고요. 아, 그 구멍으로 주탄두가 벙커 내부까지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폭발이 일으킬 수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러시아군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사일 4발이 각각 다른 벙커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자 그 안에 있던 수천 발의 포탄과 미사일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마치 거대한 다이너마이트로 만든 도미노가 차례대로 쓰러지는 것처럼요. 이 연쇄 폭발로 총 16개의 벙커 중에서 절반인 8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때 폭발로 피어오른 버섯구름은 무려 80km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80km 밖에서도 보일 정도의 폭발이라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겠네요. 최첨단 무기와 그 무기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전술, 그리고 상대방 방어체계의 약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까지 이 3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작전이었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1월 2일이었을까요? 그러게요. 보통 이런 대규모 공격은 모두가 긴장하고 있을 1월 1일 신정에 감행할 거라고 예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경계가 가장 삼엄할 때죠. 그런데 그날을 일부러 피했다는 건 이건 군사적 목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목표까지 노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러 하루 이틀을 기다린 거예요. 새해 첫날이 무사히 지나갔으니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지 하고 러시아군의 경계심이 아주 미세하게 풀어진 그 순간을 노린 겁니다. 이건 벙커를 공격한 것과 동시에 인간의 안일함이라는 심리적 허점을 완벽하게 찌른 것이죠. 정말 치밀하네요. 자, 그럼 이 공격이 남긴 파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피해를 넘어서 전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경제적인 측면부터 따져보죠. 이런 비대칭 공격은 보통 공격 측의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공격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사용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 5발의 가격이 약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 정도예요. 150억 원. 하지만 러시아가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파괴된 탄약과 시설 비용을 모두 합치면 무려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5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와, 150억 원을 투자해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니 정말 엄청난 결과네요. 이게 바로 현대전에서 정밀유도 무기가 무서운 이유죠. 하지만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진짜 타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군사적인 마비 효과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충격, 바로 군사적 마비입니다. 이건 단순히 탄약을 잃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부전선 전체를 먹여 살리던 심장이 멈춘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전선에 보낼 포탄이 사라진 거예요. 이로 인해 앞으로 몇 달간 남부전선에서 러시아의 모든 공세작전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탄 없는 대포는 그냥 무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이건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소식이겠네요. 적의 공격은 계속되는데 우리에게는 반격할 포탄이 없다는 그 공포감.
이건 세 번째 충격, 즉 심리적인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어쩌면 그게 이번 공격이 남긴 가장 크고 오래가는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심리적 공포의 확산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철옹성이라고 자부했던 시설이 이렇게 허무하게 뚫리는 걸 본 모든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게요. 이제 러시아 본토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공포가 군 전체의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전략적 마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적의 자신감과 의사결정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모든 후방 지휘관들은 전선 지원보다 자기 담당 보급 창고를 지키는 데 더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전선으로 가야 할 자원과 인력이 후방 방어에 묶이게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공격은 2026년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아요. 더 이상 전선에서 땅 몇 평을 뺏고 뺏기는 그런 소모적인 참호전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보급망, 군수공장, 지휘소 같은 핵심 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서 러시아라는 전쟁 기계 자체를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 이런 전력적 고사작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전선과 후방의 경계가 무너지고 전쟁의 범위가 러시아 본토 전체로 확장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스럽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건은 청취자 여러분께 현대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수십만 대군이 넓은 평야에서 맞부딪히는 것만이 더 이상 전쟁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단 몇 발의 정교한 미사일이 군단 전체보다 더 큰 전략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전쟁 방식 앞에서 절대 뚫리지 않는 방어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현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군사나 정치 문제에 관심 많으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저희 전쟁 시사 채널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